퀴즈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을까요? 아니면 웃어서 행복한 걸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행복해서 웃기도 하지만 웃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즐겁고 행복해서 웃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몸속에 651개의 근육 가운데 231개의 근육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 몸속에 231개의 근육이 사용되면서 뇌가 자극되어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로 잘 알려진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신 등의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웃을 때 우리 몸에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10초 동안 웃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3분 동안 노젓기에 사용하는 에너지 소모량과 같다고 합니다. 한 번 크게 웃는 것은 윗몸 일으키기 25번, 15초 박장대소는 100m를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릴 때 필요한 에너지 소모량과 같다고 하니 실컷 웃고 에너지를 소모해서 다이어트까지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 학습을 통해 1. 여러분은 정신건강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고 2. 청소년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정신건강 문제 발생 시 위험 신호를 알고 대처할 수 있고 3. 자아존중감의 의미를 알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을 읽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2018년 12월 31일 고 임세원 교수 사건 기억하시나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께서 외래 진료 중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나신 사건입니다.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환자 박모 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임 교수가 진료실 문 밖으로 뛰쳐나오며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후에도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다른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려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모 씨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의사가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폭탄을 제거해주지 않아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지만 당시 다른 정신과 전문의들은 가장 우려했던 것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효과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 범죄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건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찍기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나요? 정신질환자를 다룬 언론 보도의 낙인 찍기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1. 실제로 정신장애인의 평소 범죄율은 낮습니다. 다만 치료받지 않고 병세가 악화되면 자신을 감시한다거나 해하려 한다는 증세가 극에 달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지는 측면으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을 혼자 두지 않는 것, 사회와 어울리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일상에 어울리는 정신질환자들은 치료를 계속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실제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재활과 치료를 통해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방화 폭행 사건부터 최근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까지 조현병을 언급하는 보도가 늘면서 언론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관계자는 언론 보도뿐 아니라 최근 드라마나 영화, 유명인 인터뷰, 예능 콘텐츠 등 파급력이 큰 매체들이 과장된 표현으로 더 큰 혐오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일부 부정적 표현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찍기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나는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나의 정신건강 문제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 내적 요인과 개인 외적 요인으로 나눠지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을 주장합니다.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에 따르면 똑같은 불행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한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개인마다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이 달라서 불행한 사건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심리적 결과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면 똑같은 양의 스트레스도 누구에게는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이지만 또 다른 누구에게는 견딜 수 없이 힘들고 뇌의 과부하가 걸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우리의 정신건강이 해당 연령에 맞게 잘 발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검사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 목적은 정서행동 발달의 어려움을 해결토록 도와주기 위한 정신건강 검사입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을 돕기 위해서 학교에 관련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기관 선생님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벽은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층인 위 점막만 손상된 경우를 보통 위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층 이상이 손상되어 점막 하층까지 드러난 경우를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위축성 위염이 발전해 화생성 위염이 되고 최종적으로 위암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궤양의 경우 내버려 둔다고 해서 위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위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위출혈 등 합병증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같습니다.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서 가족관계, 친구관계 또는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해서 정신질환으로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평소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마음건강 실천 수칙 10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2. 정신건강 위험 신호의 발견은
만성적인 질환으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경고를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청소년 정신건강 위험신호의 단서 찾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어떤 상황과 행동에서 우리 청소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평소와 달리 너무 잠을 자거나 불면증으로 수면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수행에 어려움이 없던 학업에 집중이 잘 안 되어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 평소보다 짜증이나 화를 잘 내고 불안, 걱정이 많아지는 경우, 평소 안 하던 지각, 결석, 가출 등의 변화가 정신건강 위험신호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발달 단계별 위험신호 단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위험신호를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경우와 정신건강 문제를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 선택은 자신의 정신건강 위험신호 단서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이고, 두 번째 선택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자신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귀찮아할까봐 걱정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입니다. 1. 첫 번째 경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은 경우.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빨리 찾아왔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없이도 좋아질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 두 번째,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문제를 놔둔 경우.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정신병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에 문제를 숨기고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1. 잠을 못 자고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짜증이 늘어가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2.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말하지 않으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기운이 없어 보인다, 요즘 힘들어 보인다, 무슨 일 있냐는 말 밖에는. 3. 어느 날부터 급격하게 혼란스러워졌고 사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부모님께서는 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모른 척하다가 결국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 이곳에 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4. 퇴원 후 약이 싫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 나는 이제 학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밖에 나가는 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벌써 5번째 입원.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곳 병원이 오히려 편안해지는 내 모습이 나도 싫습니다. 청소년이 겪는 정신건강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청소년기에 거치는 대수롭지 않은 일시적 일탈로 간주하거나 오해, 편견을 갖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나 문제행동은 단지 그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가 지속되지 않더라도 변화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가정생활, 직업, 사회 적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 변동과 상황이 아동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연령이 어릴수록 더 심각한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도시의 핵가족, 만성적인 빈곤, 부모의 음주, 약물 남용 등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장애나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가족, 사회가 일생 동안 겪는 후유증은 경제적으로는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보건, 교육, 정신건강,
사법 체계에서 지불되는 비용, 생산성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비용,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가 겪는 고통 등을 계산한다면 매우 커다란 액수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질병 부담은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사망률, 질병 등에 의해 측정됩니다. 이미 2008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4년 세계 질병 부담 순위 3위였던 우울증을 2020년에 2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30년에는 어떻게 예상했을까요? 우울증을 세계 질병 부담 순위 1위로 규정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정신건강 문제, 특히 우울증으로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고 또한 그로 인한 사망률이 그 어떤 질병보다 높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예견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건강 위험 신호 단서를 발견하고 조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요청할까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함께 도움을 찾아주실 수 있는 어른인 부모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아 존중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자아 존중감에 대해 정의 내린 결과물을 함께 볼까요? 자아 존중감을 한자로 표현하면 스스로 자, 높을 존, 느낄 감을 써서 자존감으로 씁니다. 영어로 self-esteem. 그 뜻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히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간단한 진단표를 이용해서 나의 자아 존중감 정도를 진단해 볼까요? 보이는 표의 문항을 읽고 자신이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맞으면 O, 그렇지 않으면 X에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O에 답한 개수의 합을 구해 주세요. 자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한 가지 활동을 더 해볼까요? 자신의 장단점을 한번 써봅시다. 장점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특성, 이전에 칭찬을 받은 경우, 하찮은 것이라도 성공적으로 완성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우를 떠올려서 적어봅시다. 장점은 3개, 단점은 2개를 적고 그 단점을 다른 관점에서 장점으로 수정해보는 활동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활동한 친구들의 결과물입니다. 왼쪽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친구들의 활동 결과물이고 오른쪽은 자아 존중감이 낮은 친구들의 활동 결과물입니다. 차이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아 존중감이 높은 친구들의 결과물을 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글씨도 또박또박 알아보기 좋게 쓴 것을 볼 수 있고 활동을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자아 존중감 점수가 낮은 친구들의 결과물은 상대적으로 글씨도 흘려쓰고 초조하고 예민한 감정 상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앞에 자아 존중감 점수가 높은 친구들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자신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온갖 어려움에 주저앉거나 피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행동은 예측하기 힘들고 비이성적이며, 즉 감정적이며 불규칙한 특징을 보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회 1시간 36분 강의료가 한국 돈 8억으로 유명한 현재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터내셔널사의 CEO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전문 연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자아 존중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조금씩 새나가는 타이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나 인생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자긍심은 펑크난 타이어가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자긍심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줘야 합니다. 작은 구멍으로 바람이 조금씩 새나가는 자긍심 타이어에 어떻게 바람을 넣어줘야 할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해답은 I love myself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는 원래 그래. 내가 하는 일이란 게 늘 그렇지 뭐. 라고 하는 대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났어. 참 잘했다. 라고 말하면 자아 존중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학습으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서 완성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